여러분, 이 물건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서울에서도 흔히 말하는 노른자위 땅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을 보면 석촌호수, 롯데월드, 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 기타 등등 대형 업무시설, 대규모 주거단지가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일대에 여러 전철역이 분포된 교통중심 생활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입지가 나빠서 가격이 내려온 물건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물건은 감정가 41억 원대에서 현재 26억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거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기회를 잡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물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906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3-21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주택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72.5평, 건물 연면적은 약 173.4평입니다. 감정가는 41억 1619만 5200원, 약 41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각 기일은 2026년 1월 26일이며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 26억 3436만 5천원, 약 26억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2억 6,350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2년 5월 13일로 거의 신축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새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고 내부 또한 비교적 최근 건물답게 구조와 마감 상태가 무난한 편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약 72.5평, 연면적은 약 173평 수준입니다. 층수는 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층별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원래 건축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용도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1층 역시 사무소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각 다세대 주택 구조로 층당 6세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택 2세대와 함께 제시외 건물로 표시된 추가 주거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약 21평 정도로 현재 역시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이 이 물건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하층에 5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4세대, 2층과 3층, 4층은 모두 각각 6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모두 27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거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반 사유의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하 1층과 1층의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은 지하 1층과 1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건물 구조나 증축 문제가 아니라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사용 용도가 바뀐 상태라는 점이 이 방건축물 표시의 핵심입니다. 제시외 건물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4층에는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약 21평 규모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 역시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이 부분 또한 위반 건축물로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위반 요소는 구조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고 붕괴 위험이나 안전 문제 때문도 아니며 건축 연한이나 노후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용도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위반 건축물 표시 때문에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또는 수익을 낼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실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은 현재 세대별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수자가 정식으로 용도 정리를 하거나 대출, 매각,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위반 사항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입지는 좋고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음에도 이 물건은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격이 크게 내려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대출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면 위반 건축물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이 물건의 주변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문제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고 제시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무작정 피할 물건은 아닙니다. 도로 조건과 접근성입니다. 이 물건은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고 막다른 골목은 아닙니다. 주차는 전면 노상 주차 및 인근 주차 여건을 함께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대형 상가 건물이 아니라 주거 중심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도로 조건은 이 지역에서는 흔한 수준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과 입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방이동 일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주변에 대형 상권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상권과 편의시설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이 잠실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대형 업무시설과 주거단지가 모두 인접해 있고 여러 개의 전철역을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외진 곳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생활 수요가 끊기기 어려운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건물 구조 자체가 문제 있는 건물은 아니고 입지나 생활 환경이 나쁜 곳도 아니며 다만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의 차이 그리고 제시외 건물 존재로 인해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겉으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은 아닙니다. 이제 이어서 이 복잡함의 핵심인 권리관계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왜 복잡하다고 평가받는지 그 핵심인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 가장 먼저 말소기준 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참 많은 권리들이 있어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를 딱 찾아야 합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6월 3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권리자는 KCUMPL 대부 주식회사이며 근저당 채권 금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확인하여 보면 근저당과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 참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 아래로 붙은 모든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권리 구조를 보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경매 신청권, 다수의 임차권 설정, 그리고 송파구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압류 권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로 경매를 통해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근저당이나 압류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이 건물에는 총 27여 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며 주택과 사무실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중에 가장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26번 조호 씨가 2022년 7월 11일 전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약 한 달가량 늦습니다. 이 말은 대항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6번 임차인보다 늦게 전입한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소기준 권리인 2022년 6월 3일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 관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임차인들 중 다수는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하여 배당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 소액 임차인 다수는 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낙찰 이후에도 명도 협의 대상 임차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 역시 법적으로 점유를 인수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명도는 협의와 조율의 문제이지 권리 인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매에서 사실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배당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인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가 그래도 배당 내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고 표를 만들어 화면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후의 명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명확 인수해야 할 근저당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다만 임차인 수가 많고 보증금 규모가 크며 배당으로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은 법적 위험이 아니라 실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지와 가격 대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잡한 구조를 전제로 실제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가 묶이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즉 금융 흐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이론상 가능하냐가 아니라 정책 기준으로 실제 가능한 구조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에 위치한 경매 물건이고 1주택자가 낙찰받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 비율이 아니라 대출 한도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비율이 40%로 제한되지만 동시에 대출 금액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은 40%까지 가능하다가 아니라 아무리 비싸도 6억 원이 최대입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 낙찰가를 26억 3,436만 5천 원, 약 26억 3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정책상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6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낙찰가 26억 3천만 원에서 대출 6억 원을 빼면 낙찰대금 기준 자기 자본은 약 20억 3천만 원입니다. 이제 세금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취득가액이 2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 두 세금은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 총액은 약 2억 7,400만 원 수준입니다. 부대 비용은 보수적으로 찾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합해서 150만 원입니다. 이제 전부 합쳐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금액, 즉 총 취득원가는 약 29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약 23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이 물건의 현실적인 진입 금액입니다. 이제 매달 부담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이자입니다. 대출 6억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약 23억 원이 묶이기 때문에 이 돈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기준으로 약 7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유하면서 매달 체감해야 하는 실질적인 금융비용은 은행 이자와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합쳐 약 97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을 잡았을 때 돈이 어떻게 묶이고 매달 얼마의 부담이 생기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큰 금액이 임대보증금으로 얼마나 회수되고 그 결과 실제로 남는 투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현금이 남는 구조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정리 이후 진짜 월 수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이 물건의 핵심 구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월세가 아니라 은행 빚을 정리하고도 투자자에게 실제로 남는 돈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 빚부터 정리합니다. 현재 설정된 은행 대출금은 6억 원입니다. 임대보증금 19억 4,500만 원 중에서 6억 원을 먼저 상환합니다. 그러면 남는 보증금은 19억 4,500만 원, 6억 원, 13억 4,500만 원입니다. 이제 이 돈으로 투자자가 그동안 묶어두었던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실제 자기 자본 투입 금액은 약 18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보증금 13억 4,500만 원을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기 자본 18억 5,600만 원 중 13억 4,5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면 실제로 아직 묶여있는 투자금은 약 5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자 마인드로 보는 구간입니다. 이 5억 1,100만 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 연 4%의 기회비용 이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 4%를 월로 나누면 5억 1,1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는 월 약 170만 원. 이 정도가 이 돈을 묶어둔 비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월 들어오는 월세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월세 총합은 약 818만 원입니다. 여기서 방금 계산한 기회비용이자 170만 원을 빼겠습니다. 818만 원 빼기 170만 원이면 약 648만 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수고스럽지만 정리만 끝나면 은행 빚 전액 상환 완료 자기 자본 대부분 회수 완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약 650만 원이 현금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월세가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정리하고도 투자자에게 실제로 남는 진짜 월 수익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개인과 법인이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쥐게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와 1층이 근린, 상부는 주거가 섞인 복합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신고 단계에서는 면적 안분, 용도별 과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신고용 계산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구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기준까지만 보겠습니다. 매각가 기준. 이 물건의 감정가는 41억 1,619만 5,200원, 약 4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 매각 시나리오 3년 보유 후 매각. 개인은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나면 세금은 약 4억 6,365만 7,7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각가 41억 1천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약 36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29억 983만 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개인이 손에 남기는 순이익은 약 7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세금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법인 매각 시나리오 취득 후 즉시 매각. 이번에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취득 즉시 매각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계산이 개인과는 다릅니다. 양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약 2억 5,878만 7,36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각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법인의 실수령 금액은 약 38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취득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인 취득세 12%로 계산하면 취득세만 3억 1,612만 3,8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계산하면 3,161만 2,380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농특세는 취득세의 20%로 계산하면 6,322만 4,760원입니다. 이렇게 취득 관련 세금 합계는 모두 4억 1,096만 940원으로 법인 총 취득원가는 26억 3,436만 5천 더하기 4억 1,096만 940 더하기 150 맞는 30억 4,682만 5,940원, 약 30억 4천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법인이 손에 남기는 순이익은 약 8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최종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순이익은 약 7억 4천만 원, 법인 순이익은 약 8억 1천만 원. 이번 계산 기준에서는 법인이 개인보다 약 7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결과는 법인이 항상 유리하다, 개인이 항상 불리하다 이런 단순한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매각가가 크고 차익이 분명하며 즉시 회전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의 장점이 비교적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또한 근린과 주거가 섞인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세무사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계산은 투자 판단을 위한 구조 비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가격만 보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게임입니다. 오늘 물건 가격만 보면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입지 하나만 보면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위치지만 구조와 세금, 자금 흐름을 모르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시장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물건을 사라가 아니라 이 물건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물건들 사실 시장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더라도 대부분은 구조를 몰라서 지나치거나 어렵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물건들만 골라서 끝까지 구조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금 상황에 맞는 경매 물건을 찾고 계시거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영상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설명만 듣고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비용 받지 않습니다. 투자가 맞는 분인지 아닌지만 같이 판단해 드립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물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구조 분석과 실제로 돈이 되는 경매 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경매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영역입니다. 다음 물건에서도 숫자와 구조로 여러분의 판단을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